근데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 이제 벌써 이제 곧 1년이 다가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뭐 그러면 9개월 이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이제 4년 남짓 남은 정부에서 이 AI 우리가 3대 강국을 목표로 뛰고 이미 되었다는 아니죠. 이게 네. 3이라고 하면 3위를 할 수가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일한 어떤 모델, 뭐 알고리즘 이게 다가 아니고 네. 그냥 아파트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네. 아래층에 예. 에너지가 있고요. 예. 그 위에 우리 반도체, 예. 메모리들 포함한 것들이 있고 예. 그 위에 데이터 센터. 예. 그 위에 이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예. 있을 거고 예. 그 위에 데이터 있고 예. 그 데이터와 뭐 에너지 예. 그리고 반도체 가지고 AI 엄청 똑똑한 AI 만들어야 예. 되고 예. 그렇게 만든 AI를 예. 로봇에도 탑재하고 챗GPT 같은 챗봇도 만들고 공장에도 넣고 해야 되는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자, 지금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예, 엄청 예. 똑똑한 AI 있지 예, 않습니까? 이 AI를 만드는 기술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저희가 3위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중국 네. 이게 제일 앞서가고 있죠. 네. 그런데 격차가 큽니다만 이 두 나라를 빼고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인정받는 AI 모델이 많이 등재된 데가 우리나라다. 네. 이것도 네. 우리 정부에서 진행을 한 네. 독파모라고 하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국가대표 네. AI 사업을 하면서 5개 컨소시엄들이 만들어낸 딱 6개월 만에 만들어낸 AI들이 네. 주목할 만한 AI, 스탠퍼드에서 운영하는 주목할 네네네. 만한 AI에 다 등재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AI 만든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등록하는 곳, 그리고 AI의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꽤 공식력이 있는 기관이 아티피셜 어널리시스 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브린 AI 이니셔티브, 내셔널 소브린 AI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네. 단시간 내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상 네. 우리가 네. AI 3대 그 기술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그렇다. 그럼 그 아래 내려오면은 네. 메모리, 반도체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1등인 거고 네. 에너지 부분은 어떤 우리나라가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혹은 송전을 위한 뭐 전선 만드는 능력, 인프라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죠. 네. 재생에너지는 사실 좀 뒤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중국이 앞서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산업에 얼마만큼 AI를 잘 적용하고 확산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은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아요. 물론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 중국 빼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한국이 좀 앞서 있는 편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반도체 인프라가 좋다. 공장에 로봇들이 좀 깔려 있고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AI 기술들을 잘 탑재해서 확산을 하면은 피지컬 AI 기반의 어떤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공장 지능화 그것들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조 산업,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뭐 AI G3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넘어서서 결국은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해 주면 또 사회 측면에서도 또 선진국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도 3위권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3위권 혹은 2위권에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로드맵 혹은 실행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출발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아틀라스 관련해서 뭐 지금 조금 그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도입을 반대한다. 한 대도 못 들여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해가 되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걸 그냥 막을 수는 없을 거. 이게 막 다가오는 미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좀 전망 또는
뭐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산업혁명 초창기처럼 러다이트 운동 형태로 해봐야 이거는 결국은 나라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되는 루즈루즈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로봇이랑 인간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혹은 일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네. 가서 거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그 AI 혹은 로봇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네. 보니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동차 공장에 보면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볼트도 쪼고 너트도 쪼고 부품을 이렇게 막 설치도 하고 하는데 네.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네. 생길 수밖에 없도록 네. 이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령 아래쪽에 이렇게 수그려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부품을 막 설치해가지고 볼트를 쪼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하루에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이런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로봇 도움을 받고 마지막 정리만 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역할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먼 로봇과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거죠.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일을 어떤 부분 작업을 로봇이 하고 어떤 부분 작업은 사람이 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나누게 되면은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제조를 하는 데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그런 사례도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타다 때 보면은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그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과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부딪히는 점이 많았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좀 바뀐 게 기사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하겠다. 이게 다가오는 미래를 이렇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시대의 택시 기사들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택시겠죠.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택시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택시에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을 달면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혹은 이익을 나눌 수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택시라고 해도 자율주행 택시들은 목적지까지 매우 빠르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가면서 가는 건데 또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손님의 목적에 따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자율주행 택시를 타면 되고 또 급하다 그러면은 사람 택시를 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약간 서비스나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역할 나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각각의 일이라든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형태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도 하기 힘들고 꺼려하는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AI나 로봇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 양쪽 입장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도출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요새 이제 저는 학부모기도 하니까 엄마들이 애를 어떻게 키우냐, 야 요새 의사도 AI가 하고 변호사도 AI가 하고 뭐 공부 잘해봐야 뭐 하냐, 뭘 해야 되냐, 오히려 인문학도들이 뜰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AI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리포트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요새는 이렇게 우리 저 80년대 그 시험 보던 것처럼 그냥 그 종이에 그 써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오히려 또 변화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리는데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때를 봐도 그렇고 전기 나왔을 때도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 다 마찬가지인 게 항상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또 새로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생기는 직업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추이를 고려해 보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어떤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이든 인공지능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나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어떤 직업이 됐던 문제를 발굴을 하고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주로 사람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교육하는 어떤 뭐 대학이 됐든 초중고가 됐든 거기서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사람을 위한 건지 혹은 사회를 위한 건지 혹은 인류 전반적인 것들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인문대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적인 사고, 기계적인 사고는 AI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나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떤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이나 막 그 국영수를 중심으로 막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로는 이게 그 탈피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예전에는 정성 문제 막 열심히 풀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공식들 막 외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외우는 거 같은 경우는 AI가 더 잘하는데 기왕에 같은 공부를 할 거면은 이런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군요. 기계적인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